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제 14강이네요. 결국 종강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만나 뵙고 이렇게 종강이 돼서 많이 아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네요. 뭐 이렇게 되다간 다음 학기에도 또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될까봐 사실은 좀 걱정이 되네요. 자, 이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국과 개항 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의 모습이죠. 물론 이거는 합성한 사진이에요. 한번 제주를 한번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19세기 후반이 되면요, 이 예언 사상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배층의 수탈과 잦은 재난 및 질병 속에서 농민들은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게 되죠.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다 라는 게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 사상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예언 사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말세의 도래나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는 비기, 도참 등의 예언 사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미륵신앙이 이 시기에 유행한다는 점이에요. 이제 천년의 시기가 끝나고 또 다른 천년의 시기가 도래해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대표적인 예언서로는 정감록이 있습니다. 이 정감록은요,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진인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죠. 사실상 이러한 예언 사상은요, 19세기 사회 변혁 운동의 이념적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남산에서 출토되었던 미륵불들이에요. 자, 아울러서 서학도 이제 조선에 이 전파되게 됩니다. 제가 말을 먹었던 것은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나중에 말씀드린 게 나을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서학이 전파되게 된, 전래되게 된 것은요, 17세기 베이징을 왕래한 사신들에 의해 서양 문물의 하나로 소개되었기 때문이에요. 서책의 형식으로 수립되었죠. 이 남인 학자들이 이 서책을 보고 신앙심보다는 호기심으로 이 서책을 읽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신앙으로 수용된 것은 18세기 후반 이후 현실 개혁을 꿈꾸던 남인 계열의 일부 실학자, 즉 이벽, 이승훈, 정약종 등 이들이 종교 신앙으로 믿기 시작했죠. 서학의 교세 확장을 보시면요, 모든 인간은 천주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과 내세의 영생을 약속하는 교리가 일부 백성들에게 공감을 얻었고요. 또 현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며 점차 민간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학이 확산되자 조정에서는
이제 서학에 대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하고 조상의 신주를 없애는 등 유교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이죠. 이 천주교가 요새는 또 제사를 거부하거나 조상의 신주를 없애는, 요새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는 집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 지금의 천주교는 제사를 인정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기 이 서학이 전파되던 이 무렵에는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가의 종교인 이 유교 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서학에 대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박해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특히 이 신유 박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순조 원년 1801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이 서학을 사학으로 사악한 학문으로 만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주교가 서양의 침략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던 것이죠. 이 황사영 백서는 기본적으로 교황이 서양의 군대를 활용해서 조선의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을 천주교로 개종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의 이 서간문입니다. 편지죠. 그 편지가 이제 운송 도중에 이제 조정에 빼앗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서양의 침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요, 이 사실상 규장각의 모습이에요. 이 규장각 사실은 이제 천주교를 이 공인할 것이냐 아니면 이 탄압할 것이냐를 두고 이 초반부에 사실상 회의가 열리기도 하죠. 정약용은 사실상 천주교를 학문으로서 받아들이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규장각 회의에서요. 그래서 규장각의 모습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아울러서 서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학의 자극을 받은 동학이 나타나게 되죠. 이 동학의 성립 배경은요, 지배층의 수탈이 심화되고 서양 세력의 침략적 접근으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동학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했죠. 그것은 1860년의 일입니다. 이 동학의 기본 사상은요, 이 인내천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성을 강조하고요. 보국 안민이라고 해서 서양과 일본 세력의 침략을 배척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천 개벽 사상입니다. 농민들의 사회 변혁 운동에 혁명적 기운을 불어넣은 핵심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동학이 확산되게 되는 배경에는 동학의 교리가 농민 측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 교세가
급속히 확산되게 됩니다. 이 동학에 대한 탄압은 조선 조정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속인다는 죄로 최재우를 처형하면서 본격화되게 되죠. 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목이 가라앉고 그래서 계속 수업이 계속되지 못하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분은 최재우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사실상 이 세국과 개항 사이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화된 서구의 열강들이 조선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제국주의라는 것은 어땠고, 중국과 청이죠. 청과 일본의 대응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 열강은요,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급성장하면서 19세기 후반 막대한 자본을 축적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했던 것이죠. 독점 자본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삼아 원료를 약탈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잉여 자본을 투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배타적 민족주의도 이 제국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열강의 국민들은 식민지 건설이 실업 등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여 침략 정책을 지지했던 것이죠. 아울러서 백인 우월주의와 사회 진화론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다윈이 얘기한 것이죠. 이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서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마다가스카르 섬에 그 고립된 곳에서 이 열등한 이 동물을 관찰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동물인 인간에게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아주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었죠. 하지만 이제 제국주의 반열에 들어선 서구 열강들은 이 사회 진화론을 사실상 모토로 해서 이 열등한 다른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이 사회 진화론은 19세기에 아주 대단히 풍미했던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백인 우월주의는 사실상 이 백인의 짐이라는 논리로 해서 퍼지게 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 하등한 이 열등한 이 동양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남미 사람들 이 개화시키기 위해서 큰 부담을 백인들이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건데 왜 그렇게 그 시대에는 그러한 부담을 많이 지고 살았는지, 쓸데없는 부담을 많이 의식세계가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도 다른 것이죠.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와 사회 진화론은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해준 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불어고요. 중국을 신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과 비스마르크와 그 당시에 일본 사무라이와 마리안느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상징이 있었죠. 그 마리안느 그리고 러시아가 이 중국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어서 한번 삽화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정반대로 여기에 조선이라고 써도 무방할 것 같아서 사실은 가지고 왔어요. 자, 서양 열강의 아시아 침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각축장으로 변질되었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화하고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을 개항시켰습니다. 이 아편전쟁이라는 게 한마디로 참 문명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이제 청에 내다 판 거예요. 몰래요. 그걸 합법적으로 팔 수는 없잖아요. 몰래 수출을 한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영국에서 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자는 모직물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수입되는 이 중국제 산물에는 도자기, 비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상 뭐 몇천 벌을 팔아야 살 수 있을 그런 뭐 거기엔 차도 포함이 되는군요. 차 이런 것들은 고급 부가가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무역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꼼수를 쓰기 시작한 것이죠. 식민지인 인도에서 재배한 이 아편을 몰래 중국에다 까는 거죠. 파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요.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 차이나 반도를 식민화하게 됩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라는 말도 참 황당한 말이죠. 이 프랑스는 7년 전쟁 이후 이 사실상 인도를 영국에게 뺏기게 돼요. 거기다가 아편전쟁에서도 1차 아편전쟁은 어차피 영국이 싸운 거였기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곳은 인도차인 아니고 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는 그 반도죠. 그 반도를 자신이 영유권을 잃어버린 인도와 차이나 반도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것이죠. 아주 황당한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독일과 이탈리아는요, 19세기 후반에 통일을 이룬 뒤에 식민지 쟁탈전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개항시키고 난 뒤 아시아로 접근 중이었죠. 자, 먼저 아편전쟁과 청의 문호 개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편전쟁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상 청과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자 인도선 아편을 청에 밀수출을 했던 것이죠.
청은 아편 언금 정책을 시행하고요. 임칙서가 광저우에서 아편을 몰수하고 영국 상인을 추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일이죠.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을 몰래 팔고 있던 영국 상인을 죽이지 않고 추방한 것만으로도 이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은 이를 구실로 제1차 아편전쟁을 일으켜 청을 굴복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이 최초로 서양 열강과 맺은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사실상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난징조약으로 청은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홍콩이 지금은 중국 영토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도 영국 영토였죠. 자, 이 사진은 뭘까요? 그래요. 이분이 임칙서고요. 이 고위 관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네요. 사실상 압수한 아편을 땅에 묻는, 그래서 못쓰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청의 근대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개방 확대를 노리며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1차 아편전쟁에서 5개 항구를 개항했지만 개항지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무역 역조를 시정하기보다는 사실상 적자가 또 누적되는, 어차피 영국이 수입하는 물자는 고부가치 상품들이기 때문에 무역 역조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함께 이제 청의 개항지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텐진조약과 베이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중국 내륙으로의 개방 확대와 서양 침략의 가속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에 그 자극을 받은 청은 양무운동을 통해서 근대화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서구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군비를 확충하고 산업을 일으키려 한 근대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본 원칙은 중체 서용입니다. 근본 머리 사상은 중국식으로 하되 서양의 발달된 기술을 차용하면 중국은 얼마든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중체 서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의 전통적 사상과 제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만을 수용하자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이 양모운동은요,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실패하게 됩니다. 이 텐진에 있던 조선소의 모습입니다. 서양의 해군을, 이 함선을, 이제 범선을, 증기기관을 이제 여기서 제작을 하게 되죠. 자, 일본의 개항을 보도록 하죠.
이 배경은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에 개항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가 이에 굴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일본에서 최초의 개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모다와 하코다테 등 두 항구를 개항하고 미국 영사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치외 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하게 되죠. 치외 법권이라는 말은 사실상 영사재판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인이 일본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일본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 영사가 재판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최애국 대우는요, 만약에 미국 이후에 뭐 프랑스가 됐던 영국이 됐던 그런 나라와 이제 화친 조약이나 수호 통상 조약을 맺을 때 기존의 미일 수호 통상 조약보다 더 좋은 조건을 만약에 부여한 경우 당연히 그 권리를 영국이 가진 권리를 미국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을 최애국 대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점에서 상당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일본을 개항시켰던 그 흑선의 모습인데요. 예,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메이지 정부는 부국 강병과 문명 개화를 맺히며 근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게 되죠. 이 메이지 유신의 주요 개혁 내용은요, 신분제 폐지입니다. 아울러서 징병제를 채택하게 되죠. 국민이라면 성인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는 이 징병제가 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아울러서 국민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서구화시키고 또한 이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국민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사실상 기존에 미국과 맺었던 조약을 이제 좀 수정해 보려고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이미 맺어진 조약을 바꾸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서양에 발달된 문명을 이제 받아들이는 역할로 축소되게 되죠. 자, 일본 근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파가 있어서 한번 허락도 없이 가지고 왔어요. 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정한론이 제기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를 정벌해야지, 이 조선을 정벌해야지 된다는 주장이었죠. 이 1870년대 초에 일본의 새로운 국교 수립 요청을 조선이 거부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 내에서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대두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타이완을 침략해서
침략하고요. 또한 유구, 지금의 오키나와를 강제로 합병하게 됩니다. 그것이 1874년의 일이죠. 이 유구 혹은 오키나와는 이 독립국으로서 계속 이 면면이 거의 삼국시대에도 유구는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우리나라와도 예를 들어 조선 조정에 계속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랬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유구를 강제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합병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조선을 개항시키게 되죠. 일본 제국헌법이 이제 1889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제국의회를 구성하고요. 천황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 천황은 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그리고 입법권, 대신 임명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천황에게 부여되었죠. 천황제 정부 아래 일본은 국가적 통합을 이루고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이 개혁 정치를 피게 되는데요. 그 핵심 골자는 왕권 강화입니다.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통치 체제 재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정치 기강을 바로잡고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 것이죠. 또한 붕당 정치에서 보이던 문제, 세도 정치에서 보이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인재 등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당파, 지역,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라면 누구나 등용하는 그러한 과감한 인재 등용을 정책을 펼치게 되죠. 다음으로 의정부와 상근부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왕권을 제약하던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죠. 이 비변사는 사실상 이 세도정치 시기에 최고의 이 의정 그리고 회의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요.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 각종 법전을 편찬하여 이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중앙집권적인 그리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상 임진왜란 때 소실됐던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죠. 이 사실상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됩니다.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고요. 당백전을 발행하여 물가 폭등을 야기하죠.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도성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기도 합니다.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하기도 하죠. 양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무리한 경복궁 중건에 반감을 가지게 되면서 흥선군 대원군의 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는 이제 서서히 실패하게 되죠. 자,
흥선대원군 때 중건된 경복궁 경회루의 모습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서 세 번째로 봐야지 될 것이 서원 철폐입니다. 서원의 폐단을 한번 보실까요? 이 서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붕당의 근거지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면세의 혜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공부 잘 시키라고 면세의 혜택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흥선대원군 이전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 이곳이 붕당의 근거지이자 면세의 혜택을 누리는 데다가 백성, 이 서원의 땅을 경작하던 소장농의 이을 수탈하는 이 수탈 기간이 되면서 사실상 이 폐단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상 왕권 강화와 국가 재정의 확충을 위해 이 서원은 폐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이 필요했겠죠. 국가 재정이. 그런데 백성들에게 돈을 걷는다는 것은 사실상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이 서원을 이제 철폐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 1차적인 서원 철폐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민생 안정 등을 추구한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전국 600여 개의 서원 중에 47개만 남기고 나머진 철폐시키면서 사실상 보수적 양반 유생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아울러서 흥선대원군은 삼정의 문란을 시정시킴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가재정 확충을 기하게 되죠. 먼저 전정, 즉 토지세는요, 양반과 토의 토지 겸병을 금지하고요,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게 됩니다. 이 은결이라는 말은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금을 물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철저히 찾아내서 세금을 추징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정은요,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이 황국제도는 사창제를 실시해서 향촌 자치로 구휼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인 개혁이라고 이 황국제 사창제는 이 성공적인 개혁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향촌 자치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바와 마찬가지로 향촌에 있던 양반이나 향리들의 영향력이 더 강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개혁에서 빠져도 되는 부분인데, 이 초기의 사창제는 이와 같은 이전의 황국제도보다는 보다 개혁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넣었습니다. 자, 도산서원의 이 정경이에요. 좀 쉬워지죠? 그래요.
이 서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얼마 전에 등재가 됐죠. 서원과 향약에 대해서 한번 다음 학기 강의 때는 보다 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배경은요, 서양 영일강의 베이친 점령과 이 러시아의 연해주 차지로 조선 지배층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게 됩니다. 조선 지배층은 서양 세력이 통상과 천주교 전파를 통해 조선을 침략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은 서양 열강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물론 설명은 이렇게 드립니다만 사실은 여기에는 또 그만한 또 다른 사연들이 있어요.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국 강병과 아울러서 왕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러시아의 이 연해주 차지가 상당히 이 조선 조정을 자극을 했는데요. 이 연해주를 이제 러시아가 차지하게 되자 이제 러시아를 견제할 세력을 이 흥선대원군은 찾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게 프랑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과도 이 조선에 와 있던 이 프랑스 출신 외방 선교의 이 선교사들과 직접 만나서 이제 단판도 짓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가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오랑캐로 막는 그런 전략으로 프랑스를 데리고 와서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정책도 이 흥선대원군의 머릿속에 있었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전술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이 부국 강병과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이 서양의 세력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 협상은 결렬이 되고요. 그 결렬이 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 병임 박해입니다. 이 선교사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았죠. 흥선대원군이 9명의 프랑스 신부와 8천여 명의 천주교 신도를 처형한 사건이 바로 병임 박해입니다. 프랑스는 병임 박해를 구실로 배상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7척의 군함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한성군 부대 문수산성과 양원수 부대 전족산성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프랑스군은 강화도에서 퇴각하면서 외규장각 도서 등 문화재와 재물을 약탈하게 되죠. 이 병인양요를 좀 관심이 있어서 이 불란서 자료들을 한번 좀 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인양요 때 이제 조선에 왔던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이제 많은 글을 쓰게 됩니다. 기고문을 쓰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조선에 가서 노략질을 하는데요. 프랑스군이 이제 노략질을 해볼까 하고 이제 민가로 한번 내려가 봤더니 이 뭐 노략질을 할 때는 보통 금은보화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금은보화는 가정에 쥐뿔도 없고 있는 거라곤 서책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들이 많은 신문 기고문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프랑스의 문맹률도 상당했어요. 어차피 이 초등교육이 일반화됐던 1880년, 70년 그 무렵이죠. 그 무렵 이전에 프랑스의 문맹률은 이 아동노동에다가 부녀자 노동까지 해서 이 산업혁명 기간에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강화도에 가보니까 서책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강화도 학파라는 게 있었죠. 있어요. 이 양명학을 받아들였던 조선의 선비들이 이 강화도에 가서 거기서 이 양명학을 공부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책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선 땅에 가서 보니까 금문보화는 없고 이 서책만 잔뜩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프랑스가 되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프랑스가 되는데요. 이 프랑스도 사실상 국민들이 저렇게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영국을 능가하는 문명 개화세 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글도 그게 아니구나. 문명 개화는 뒤에 나오는 얘기고요. 민주화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 정치를 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글도 신문 기사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규장과 도서 등 문화재와 재물을 약탈했고요. 이 외기장각 도서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일부는 이제 우리나라로 영구 대여 형태로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문서들이 서책들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죠. 그래요. 자, 이 쥐베르라고 하는 프랑스 이 사람이 아마 대위로 참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그린 강화도의 전경입니다. 약간 좀 서양식이죠. 뭐 쥐베르라는 사람 자체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겠죠. 자, 이 병인양요를 경험한 이 흥선대원군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양 열강 그리고 서양 뭐 오랑캐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서양인에 대해서 무슨 적대감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인도 천주교 신자였고 그 딸이 아마 천주교 신자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다가 사실상 병인양요 이후 그거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었죠. 이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조선에 들어와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원군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 오페르트라는 사람은 또 문화의 조예가 상당히 깊었고요. 청에 들어가서 이 동양의 이 정신 세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는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을 하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과談판을 하면 이 개항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구상으로 도굴을 하게 됩니다. 좋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협박하려고요. 자, 이것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서양에 대한 반감이 더욱 확산되게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니,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남의 묘를 도굴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흥선대원군도 서양 세력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됩니다. 그렇죠. 자, 신미양요가 뒤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이었죠. 대동강까지 올라왔던 이 제너럴 셔먼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대포를 쏘았어요. 한 포를 쏘았죠. 아니, 통상을 하자고 하면서 포를 쏘는 건 어느 나라 예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 다시 말하면 통상 개화론을 주장했던 개화파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박규수마저도 통상, 야, 그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아니고 쟤네들은 지금 민간인을 향해서 장사를 한다면서 포를 쏘고 있어.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불타게 되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강제로 통상을 요구하다가 이 먼저 포를 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 관민의 화공으로 불타 침몰한 사건입니다. 미국은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배상금 지불과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하게 되죠. 흥선대원군이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5척의 군함과 1200명의 병력으로 강화도를 침공하게 됩니다. 광성부에서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 수비대가 결사 항전했고, 이 미군은 퇴각하게 되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척합의가 건립되게 됩니다. 신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이 서양과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 세운 비석이죠. 자, 이게 척합이고요. 이것이 신미양요 당시 미군 군함을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그린 그림입니다. 사진들이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좀 죄송하네요. 자,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원성을 낳았고, 또 고종 자체가 20살이 되면서 친정체제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개항 전 대내외 정세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은 흥선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외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통상계화론이 성장하게 됩니다. 통상계화론은 제너럴 쇼머너 사건에서 관민 주도로 화공으로 이제 제너럴 쇼머너를 침몰시켰다고 했었는데요. 그 책임자였던 박규수, 오경석 이분은 역관이었고요. 유훈기 혹은 유대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통상계화론을 주장하게 되죠. 서양과 교류하여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게 됩니다. 일본은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정한론이 대두되고 있었고요. 이 무사계층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 조선 침공을 주장한 것이 바로 이 정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행 시기를 둘러싸고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죠. 이 통상계화론의 대표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박규수는요, 이 여러분들이 열하일기로 유명한 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북학파의 실학사상을 계화사상으로 연결시킨 양반관료 출신의 계화사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경석은요, 역관으로 중국을 왕래하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등을 구입하여 계화사상 보급에 공헌한 중인 출신 사상가이고요. 이 유훈기는요, 의관 출신의 계화사상가로 뒷날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 등을 직접 지도하여 계화당 형성에 공헌한 분이기도 합니다. 호를 붙여서 유대치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대치라고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 박규수 영감의 영감이라는 것은 당상관 이상의 직함을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영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습이고요. 이 개화 시기에 이제 사진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질 못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겠죠. 뭐 개화사상가라고 해서 이 사진기가 뭐 자연스럽게 이 포즈를 취한다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유은기 선생의 모습이고요. 이 오경석은 남아있는 그림이 사진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상도가 났지만 그냥 억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 조일 수호 조규가 1876년 2월에 체결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배경에는 운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 군함과 병력을 보내 조선의 문호 개방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조선 조정에서 그냥 한번 우리도 이제 서양 열강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적대시 정책보다는 그냥 한번 통상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조약 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조선 측 대표로는 신원
그리고 일본 측 대표로는 구로다가 강화도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문제는 일본의 무력 시위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 군함들이 포를 계속 쏘아대는 와중에서 협상이 진행되었죠. 이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유리해도 너무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죠.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한 정치, 경제,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 외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상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본 당시 군함의 모습이고요.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보면요,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본이 청해 간섭을 배제하여 이 조선 침략을 쉽게 하려는 의도에서 일관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표현을 썼죠. 제4간을 보면요, 부산 등 3개 항구의 개항, 인천, 원산이 되겠죠. 부산과 인천은 일찌감치 결정이 됐고요. 이 원산은 추후 이 동쪽 바다의 면한 지역에서 한 지역을 선택하겠다, 그 정도로 얘기가 됐고 나중에 원산이 추가되게 됩니다. 7간은요, 조선 연안에 대한 측량권이 허가됩니다. 사실상 영토 주권의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9간에서는요, 개항장에서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과의 외교 이 난징 조약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선 내륙에서는 아직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개항장에서만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이 조선 내륙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은 나중에 조청, 수호통상 조규가 나타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체국 대우 때문에 일본도 사실상 그 조선 내륙에서 개항장 이외의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10간을 보면요, 영사재판권, 즉 치외법권이 허용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주권의 침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 개항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조선 국내법이 아니고 일본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불평등해도 불평등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부속 조약이 계속해서 체결되게 됩니다. 사실상 이 부속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이 일본의 경제 침략의 무방비 상태가 되게 되죠. 이 조일수호 조규 부록에 의해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이 허용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일본 화폐가 일본에서 쓰여야지 개항장에서까지 사용될 수 있게끔 허용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조일 무역 규칙이 제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말하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해 주게 되죠.
아울러서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관세를 무관세로 일본 제품이 수입되게 되죠. 자, 무직물 이제 생산이 면직물이 아주 싼 값으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면직물 산업 그리고 모직물 산업이 이제 소위 말해서 개멸되게 되죠. 자, 이 서양 열강과의 통상 수교가 계속해서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에서는 일본과의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그 다음으로 체결한 것이 사실상 미국과의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이 청해 외교관이었던 황춘원이 쓴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의 수교 여론이 증대되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울러서 청은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국과 조선과의 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알선하게 되죠. 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는 거중 조정 그리고 관세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고요. 하지만 치외법권과 체국 대우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고요. 거중 조정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외국이 다른 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는 경우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그런 그리고 이 외교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죠. 뭐 그것은 나중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지만 여하튼 미국과의 수교에서 거중 조정과 관세 부과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요, 사실상 서양 열강 중 미국과 최초로 근대적 외교관계를 맺게 된 사건이었고요. 이 결과 보빙사가 파견되게 됩니다. 미국 공사가 서울에 부임한 답례로 미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단이었죠. 서양 열강에 파견된 최초의 외교 사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이후에 다른 나라와도 계속 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맺은 나라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이 독일, 그 다음이 러시아, 마지막으로 프랑스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왜 프랑스가 가장 늦었을까요? 예,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죠. 병인양요. 거기에 대한 사실상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와의 수교가 가장 늦어졌던 것이죠. 자, 개항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근대적 사상과 문물이 수용되어 근대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죠. 한반도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 그래요. 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되겠네요. 자, 이제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은 뭐 비대면 이 클래스를 통한 시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후에 있었던 수업을 이 시험 범위로 하겠습니다. 뭐 결국은 2강부터 14강까지로 하도록 하겠고요. 대부분 가로놓기만 내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가로놓기를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A는 50%, B는 50%, 뭐 수업을 네 번 이상 빠지면 뭐 어차피 학점을 드릴 수가 없고요. 세 번까지는 점수를 감점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참 요번 1학년들은 이거 어떡하죠? 내년 2학년 1학기도 또 이 비대면 수업이 또 될 것 같아요. 참 걱정이네요. 지금 한참 활동적으로 활약을 하셔야 될 나이고 또 외국 연수도 좀 갔다 오시고 견문도 넓히고 국내 여행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뭐 여러 서클 동아리라고 하죠. 동아리도 가입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넓혀야 되는데 이건 뭐 사람을 만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렇고요. 그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5주차에 시험을 보는데요. 한 10시쯤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내고 나서 한번 공지 말씀 올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험이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그래요. 뭐 기말 리포트를 자꾸 내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원성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해야지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려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제 동료 강사들 그리고 선생들 사이에서 작년에 저번 학기에 비대면 시험을 보다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줄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리포트라도 걷어 놨으면 그걸로 대치라도 시켜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난감해 했던 친구들 기억이 나서 기말 레포트를 걷어놓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리포트 제출 기한이 넘기긴 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mp3 형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고요.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제가 좀 말이 좀 늦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기가 상당히 졸리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템포대로 그냥 했어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때 간접적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미천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다음 학기에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